BC 220년경 책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진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전략가 요의 정치와 전쟁에 관한 전공법을 다룬 논문집이다. 한서 예문지에는 울료 31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24편만 전한다. 손자, 오자를 제외하고 이른바 병법 7서 가운데 내용적으로 앞뒤가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 울료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16년 전에 진왕정을 찾아가 진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진왕은 그를 발탁하려 했으나 울료는 왕의 사람됨을 보고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 떠나려 했다. 그러나 진왕은 그를 강제로 붙들어 등용한 뒤 그 정책을 실시했다고 사기의 시황제본기는 전하고 있다. 그가 주장한 이론은 정치와 전쟁에 관한 기본 원칙이고 이른바 전공법적인 전쟁론이다.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수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의 중점으로 삼았다. 현존하는 것은 청관, 병담, 제담, 전위, 공권, 수권, 시비릉, 무의, 장리, 원관, 치본, 정권, 중형령, 오제령, 분세령, 동호령, 경졸령, 근졸령, 장령, 종군령, 병교, 상하병령, 상하 등 24편이다. 그 가운데 손자, 오자, 맹자, 한비자 등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울료자는 후세의 위서라는 설도 유력하다. 어쨌든 그 내용이나 문장이 잘 정리되어 있어 명쾌하다. 예, 이 책도 마찬가지로 위서 논쟁이 있는데 주간이 나중에 발견되면서부터 전체가 위서는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중국의 책들은 대부분 그래요. 요즘의 경향으로 보면 유교경전인 서경도 원래 이제 일부가 위조됐던 걸로 청대 이후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주간이 땅속에서 발굴이 되면서부터는 상당 부분이 사실 그 위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더 정확한 유물 유적이 발굴되면 더 많은 자료들이 제도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료와 이 울료자 책에 대한 논쟁은 이따가 원문으로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안 선생님이 한글로 된 거, 이게 이제 원문은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은 사람은 이따 그걸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어 나가고 그 원문은 천천히 원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 된 거 먼저 읽으시죠. 네, 길흉을 좌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다. 초나라 장군 공자심이 제나라와 싸울 때 하늘에 행성이 나타났는데 꼬리 부분이 제나라 군대의 진영을 가리켰다. 방위점을 쳐보니 혜성의 꼬리가 가리키는 쪽이 승리한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러나 공자심은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말했다. 그 빗자루 같은 혜성의 꼬리가 대체 무엇이라고 그리 호들갑을 떠느냐. 혜성으로 다투겠다면 그 빗자루 끝을 잡고 마구 휘둘러 버리면 되지 않느냐. 공자심은 그렇게 말하며 점괘를 무시하고 제나라 군대를 단숨에 격파해버렸다. 예. 장수의 자격. 잠깐만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따 헷갈리겠다. 지금 울료자 이게 천관편에 나오는 건데 원문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세요. 이 묻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걸 여러분한테 좀 시대 배경을 설명하려고 양해왕 문 울료자. 양해왕은 우리가 맹자와 동시대 전국 중기 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울료자는 맹자 때부터 진시황 때까지 살아있다라는 건 한 100여 년을 살았다는 거니까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위선울정이 좀 있는 거죠. 양해양이 문 위료자 위료자에게 물어서 말했다. 제가 이 원문을 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한글로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녹음을. 한글로는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그 뉘앙스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원문을 가능하면 우리가 인용한 건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위료자에게 뭐라고 묻냐면 황제는 형덕으로서 백승 수없는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형덕이라는 용어, 이 고전에서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형덕은 여러분한테도 관련이 있어요. 태길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방술로 보면 형덕은 점술의 하나예요. 10가지인가? 그 중국에서 대표적인 방술 중에 하나고, 이 점술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형덕은 또 법가에서는 상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덕은 상이고 형은 벌과도 연결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덕은 형은 뭐예요? 흉한 것이고 덕은 길한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로 태길이라든가 시간점을 칠 때 그걸 형덕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덕은 기륭을 점치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는 다 점 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황제 시대 때는 태길법으로서 백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운류자가 대답하기를 형벌로서 형으로 정벌하고 덕으로서 지킵니다. 좀 이중적이죠. 이 기륭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또 들어맞지 않아요. 예. 일단 다 하고 다시 설명할게요. 비소 이른바 천관시일 음양형배야라. 형벌로서 정벌하고 덕으로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천관시일, 그러니까 천문을 담당하는 관리가 시일이라든가 음양의 형배로서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을 쳐서 태길이라든가 기륭을 가지고 점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황제시대 때의 그런 사적은 사람의 일일 따름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로서 정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원칙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리하고 은혜로서 보듬어 안아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천관, 그러니까 천문역관이 담당하는 태길을 통해서 음양의 향배를 통해서 점을 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황제도 인사로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양이 질문한 건 뭐예요? 이 형덕은 점을 쳐서 전쟁을 해서 백전백승한다고 했는데 위료자는 점을 쳐서 좌우돼서 백전백승한 게 아니다. 인사에 오히려 도덕성을 발휘하고 위엄을 발휘해서 일을 처리했을 때 오히려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문답 내용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료자의 기본적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진시황과의 면담에서 안 맞았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책에 나온 그 얘기예요. 이 번역으로 읽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초나라 장군 공자심이 제나라 사람과 싸울 때 그 당시에, 이게 한문에서는 때 시자가 때에 알맞을 시자도 있지만 그냥 그때라는 의미할 때 그 기자를 쓰지 않습니다. 관용적으로 그래요. 그때에 혜성이 출현하는 일이 있었다. 근데 그 혜성의 자루가 자루병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의 그 자루가 이 꼬리라고 번역했는데 꼬리가 아니죠. 자루병자인데 그 자루가
제나라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나라 쪽으로 그 자루가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루가 소재하는 쪽이 이기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당시에 관념이 그랬다는 모양이죠. 여기서는 누가 말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원문에는. 예. 자루가 제나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제나라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었다. 근데 공자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병선한테는 얘기했죠. 혜성이 뭘 알겠냐. 이게 원래는 또 혜성이 빗자루 해자잖아요. 예. 그 빗자루로서 싸우면 진실로 거꾸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빗자루를 거꾸로 잡아서 한다면 그것으로서 이건 어지의 준말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오늘도 이 회의실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잘리나 보네요. 예. 라고 말하고 이튿날 제나라와 싸워서 대파했다. 그러니까 이 울류자라고 하는 이 책의 기본 논리는 점을 친다든가 어떤 미신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인화, 단결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양해원과의 문답이라든가 실제 전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수의 자격. 김종범 선생 마이크 돼요? 황 선생 돼요? 제가 읽을게요. 예, 홍 선생님 읽으시죠. 장수의 자격. 예. 장수는 늘 주체성을 가지고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에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 또 관대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청렴하여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마음은 평정함을 잃고 눈은 통찰력을 잃고 귀로는 남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으려 하는 세 가지 결함을 가진 자는 장수가 될 자격이 없다. 계속 읽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원문 보시죠. 병단편에 나오는 건데 이 원문은 아주 간단하죠. 장군이란 위로 천시에 제어되지 않고 이렇게 동사 뒤에 어자가 되는 것은 피동형 용법이에요. 이 맹자에도 이런 게 나오죠. 뭐죠? 사인자, 치인자라고도 하는데요. 남을 부리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게 먹임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자로 읽어요. 먹을 식으로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지형의 이로움에 제어되지 않는다. 또 가운데로 남에게 제어되지 않는다. 너그러워서 격발해도 노하지 않으며 청렴해서 제물로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제물로 유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미덕이 뭐예요? 여기까지 이제 주체성의 얘기고 포용성, 청렴성. 참 이게 이영선 선생님. 네. 좀 전에 왜 끊겼었어요? 네, 갑자기 끊겨가지고. 이게 하여튼 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 아니면 다음에 네.
업데이트를 하세요. 이 줌, 그러니까 접속하려고 하지 말고 줌 네. 프로그램 자체를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네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이게 아마 보안 때문에 실제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김종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뭐 고위직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홍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 너그러움과 청렴 이거 두 가지 양립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 양립이 되면 군자죠, 뭐. 그렇죠. 네. 저는 좀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그렇습니까? 예, 김종성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청렴은 자신을 위한 것일수록 그 덕이 크고, 예. 그 너그러움. 포용은 당연히 이제 남을 위한 배려니까 충분히 그 존경받을 수,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엄하게만 자기한테 하면. 청렴은 자기를 위한 것을 많이 비중을 두고, 예. 포용이나 관용은 남에게 향한다면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김영란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은 논란이 되다가 이번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한해서 20만 원 범위까지 그 선물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그 캠페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특히 한우나 이게 이제 갈비 세트가 10만 원 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예를 왜 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뭐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물리친다 그러면 저야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저한테 그걸 제안했던 사람, 저는 뭐 간단한 예지만 어떤 고위직에 있었을 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인들 그 뇌물 사건에 연루되는 걸 볼 때 제가 그게 이제 정 크기가 다른 거지만 제가 너무 비약적인 예를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황희정 승 같은 경우도 논란이 좀 있어요. 예. 뭐 역사적인 사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청렴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그 자신의 결벽증과 연계될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은 청렴과 결벽증이 좋을 수 있겠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정선 의견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도의 문제로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을까. 제가 하나 그 수정한 예는 이런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먹여준다고 할 때 아마 먹은 적 거의 없죠. 안소연 누가 예, 먹여준다 할 때 잘 안 먹죠. 저 같은 경우. 예, 잘 네. 드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근데 우리 애가 먹여주면 먹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먹여주고 제가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가끔은 내 자신의 원칙만 가지고 사는 건 옳지 않구나. 그걸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또 다른 예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릇 마음이 미치고 이 미칠 광자가 여러분들 또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전문가인가? 이 광은요 왜 좋은 의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를 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좋게 말하면. 그래서 공자나 맹자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뭐냐면 분위기 메이커. 이거를 유교에서 가장 욕이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유림들한테 향원이라고 그러면 최악의 욕이에요. 향원의 뜻은 뭐냐면 행세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일정한 좁은 그러니까 그 소규모 집단에서
아주 그 체면 치레하고 밥 잘 사고 남들한테 아주 그 잘난 척하는 행세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원이라고 그래요. 공자남행자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형이죠. 그래서 공자맹자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향원보다는 차라리 극단적인 광자, 이상주의자나 견은 뭐냐면 고집불통이에요. 남의 얘기 절대 안 듣는. 예. 차라리 고집불통이나 이상주의자가 낫다. 예. 이거를 유학의 광견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광자, 견자. 향원, 자기 줏대 없이 남의 비위나 맞추고 행세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원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광자, 견자라고 그래요. 이제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광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향원과 대비됐을 때 광이 좋은 거죠. 열정주의, 오늘날 말하면 열정. 네. 눈으로 다른 걸 맹인, 눈으로 다른 거 일체 안 보려고 하는 거. 귀는 또 차단하고 그거 이런 상태, 마음으로 자기 열정만 이상만 갖고 있고 눈으로 다른 거 안 보고 귀로 모든 걸 차단하고 이 세 가지 어긋난 것으로 어그러질 패자죠. 이 3패로 썰자와 동사 이끌 솔자가 연동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어그러짐으로써 남을 인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일단 주체성, 자연적인 조건, 그러니까 뭐 시기라든가 어떤 재물이라든가 지형의 조건, 그 다음에 이 이는 저걸 가리킬 수도 있겠죠. 저기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데에 기죽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너그러움도 가지고 이게 왜 그 손자병법에도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기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싸우기에 앞서서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예. 그중에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이 북이잖아요. 북소리가 들으면 이제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노자가 그 상대방이 적군이 나를 격발시키더라도 쉽사리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붙여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김정모 선생님 한번 읽어봐요. 원군을 기대하기보다는 자력을 갖추어라. 나라가 침략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하기 위해 공물을 올리거나 인지를 보내기도 하고 영토를 바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럴듯한 원조를 받을 수 있을까? 명목상으로는 원군 10만이라고 해도 사실 몇만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원군들은 자신들이 선진을 맡았다고 큰 소리만 칠 뿐 실제로는 싸우려 하지도 않는다. 그보다 자국의 힘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치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지켜서 지탱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의 탓이 아니라 군주의 책임이다. 승패의 요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군주, 군수, 법제, 통수, 상벌을 잘 정비하고 농사와 전투에 온 힘을 기울이면 천하에 적이 없을 것이다. 예. 재단 편인데요. 번역만 해드릴게요. 지금 나라가 우환을 입는 경우 무거운 패백으로, 패백은 이제 뭐 뇌물이죠. 예. 뇌물로 초빙하러 내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인질로 내보내며, 이 질자가 인질질자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라의 경계로서 그 분할해서 내주고, 땅을 좀 내준다는 거예요.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천하의 원조를 얻어서 그 병졸들이
이름으로는 1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는 수만일 뿐이다. 이 10만의 숫자가 온다고 해도 실제 그 군사력으로 보면 수만을 넘지 않는다. 그 병사들이 와서 그 장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예. 남의 밑에 서지 말고 먼저 싸우겠노라. 내가 선봉대가 서겠다. 근데 기실은 싸울 수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우리 경내의 백성들을 헤아려 보면 헤아릴 때 이건 이제 15제라고 그러죠. 단위별로 이렇게 지금도 왜 통반장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통반장도 국가에서 수고료를 주나요? 통장까지 줍니다. 통장이요? 예. 예. 얼마나 줘요? 27만 원인가. 월이요? 27만 원, 통장까지는 27만 원인가 주고요. 예. 명절 때 선물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반장은 쓰레기 봉투 받아옵니다. 예, 반장은 통장에 선물 좀 나눠주세요? 나오면 갖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이런 단위 조직이 없으면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고 10만의 그것을 거쳐 10만의 군중을 제어하며 왕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내 옷을 입히고 내 음식을 먹이는데 싸워서 이기지 못하며 지키는 것이 경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백성의 죄가 아니라 안으로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국가 조직이 다 통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다 제공하는데도 전투라든가 수비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남의 탓이 아니다. 원조받을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자기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교수님, 그 4, 5식으로 읽어야 됩니까? 예. 아니 뭐 여기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사역형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옷을 입게 하고 나의 음식을 먹게 하며, 그러니까 먹을 식자로 봐도 되죠. 하여금 사자가 있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 뭐예요? 하여금 사자가 따로 없잖아요. 피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 싸우는 것은 마치 양기독이 다 천하의 명마예요. 명마들이 달리는데 저 노둔한 말들이 함께 각축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능히 우리 뒤를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너그적 뒤에 따라오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돕는다. 사실 진짜 김정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김정은 선생님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당나라와 신라, 백제, 고구려와의 네 나라의 그 관계하고도 관계 있는 내용인데. 자신의 힘을 키운 다음에 현재로는 힘센 편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핵무기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야 됩니다.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중미 한 관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에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중국의 그 해양연구소장이 와서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앞으로 7년이나 10년 후에 한국 정치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그 주의 연서자가 한 말이 당신들은 지금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한국을 향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중국 그 연구소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일이 있거든요. 지금도 중국 우리한테 핵무기 1000개 이상을 딱 겨누고 있는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고 현재 미국 편을 들어야 근데 되는.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 네. 그럼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돕겠죠. 그런 거죠. 원래 이제 네. 중국 바람막이로 우리나라를 돕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로 당연하죠.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한테 분담비를 이렇게 아니 어느 정도 우리가 분담비를 내는 건 당연한데 우리도 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처럼 이렇게 멋대로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올리는 게 그게 타당한 겁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그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가정 그 70~80% 이상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국을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근데 정치력으로는 대통령이 입김이 세니까 저렇게 떠들 뿐이라고. 예.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질문을 드렸고 이따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진행되는 그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물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당나라와 우리 고구려 연개소문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안시성 싸움 드라마 이런 걸로 모르는 분은 없죠. 네. 그다음에 신라와 백제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신라가 백제한테 깨지니까 고구려한테 와서 협상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결렬되니까 결국 당나라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이거는 팩트예요, 역사적으로. 참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또다시 이게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참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유야 어쨌든 지금 김정은 선생님 말씀대로 핵무기가 우리나라에서 터지면 한두 개만 터져도 문제인데 이게 진짜 전쟁의 이 조그만 나라가 깨져버리면 몇십 년, 몇백 년 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처럼 될 텐데 참 이 딜레마를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이 고민스러운데 참 이 정치인들이 좀 더 분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참 이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에서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거는 뭐 확실하게 어디 가서라도 주장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이미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달이면 만들어버리.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왜냐면 제가 그 가까이 있는 울산의 유니스트 제 후배 교수가 있는데 이미 소형 핵 원자로는 가지고 있답니다. 실험실에서. 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인가 거기서도 6개월 네. 일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분이 지금 유니스트로 와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은 선생님이 명령을 아무렇게나 바꾸면 안 된다. 읽으시죠. 명령을 아무렇게나 바꾸면 안 된다. 명령은 부하의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한 것이다. 부하의 심리를 생각하지 않는 지휘관은 자주 그 명령을 바꾸는데 그럴수록 부하는 따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단 명령을 내렸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절대로 바꾸지 말고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야 한다. 지휘관이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지휘관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 부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전이편.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도 그냥 밀고 나가. 좀 그렇네요. 자, 공권편 한번 보죠. 이거는 앞부분은 우리 책에서는 전위편이죠. 선용병자,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탈인, 남을 빼앗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심리를 마음을 빼앗지 남에게 뺏기지 않는다. 이 심리전 얘기죠. 예.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시스템,
요즘 말로 말하면 남의 심리를 뺏는다는 것이다. 명령이란 여기서부터 나왔죠. 우리 책은. 명령이란 여러 마음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이 살피지 않으면 자주 바뀐다. 마음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죠. 자주 바뀌게 되면 명령이 자주 바뀐다는 거죠. 대중을 살피지 않으면, 그러니까 명령은 대중의 마음을 통일하는 것인데 대중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면 명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삭으로 읽어야 돼요. 수로 읽지 마세요. 자주 삭자입니다. 삭변. 명령이 자주 바뀌면 명령이 비록 나가더라도 대중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따라서 명령하는 법은, 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작은 잘못이 있으면 바꾸지 않지만 작은 의심이 있으면 펼치지 마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잘못이 있을 때는 변경해서는 안 되지만 의심이 있을 때는 펼치면 안 돼요. 아까 있었던 잘못됐네. 그렇죠. 따라서 위에서 의심스러운 명령이 없게 되면 대중은 헷갈리게 듣지 않고, 움직일 때 의심스러운 일이 없으면 대중은 두 가지 뜻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군졸들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명령은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왼쪽으로 하라, 약간 잘못했다라는 거는 뭐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나은데, 군졸들의 의심을 살 만한 명령은 펼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오역인 것 같아요. 우리 책은. 예. 뒤에 보시죠. 미우라는 이 문법은 맨 마지막에 번역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지 않고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또 그 힘을 얻지 못하고서 사전 죽기 사기로 싸울 수 있는 경우에 이르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죽음을 무릅쓸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필사의 뜻이 뭐죠?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을 무릅쓴다라는 의미예요. 필사의 원래 뜻이. 예. 그러니까 죽을 사자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먼저 싸우지 말라. 이승희 선생님, 마이크 돼요? 황 선생님 읽으세요, 그럼. 먼저 싸우지 말라.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면 적의 기선을 먼저 제압하기 위해 선수를 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가 얽힌 적대 관계라면 어쩔 수 없이 응전한다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설령 싸워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라도 적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후수를 취하는 것이 전쟁의 대의 명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 수강하신 분들 중에 싸움 잘하신 분 있어요? 김정 선생님 싸움 잘하십니까? 성질만 부리지 싸움을 잘 못합니다. 아니,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이 나가지고, 제 후배 중에 이 울산 친구인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저랑 싸운 일은 아닌데, 하여간 저는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대학로에서 이제 1차를 하고 2차를 가는 도중인데, 우연한 일로 이제 젊은이 몇 명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그 지론이에요. 괜히 어쨌든
돈까지 물어주고 뭐 해와 파출소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하고 나중에 그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그랬더니 무조건 싸울 때는 선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죠? 이유를 불문하고 시비가 붙으면 애매하게. 그래서 아니 그게 어디서 그런 그 경험이 축적되냐면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 싸움 하면 무조건 코피나면 이기잖아요. 코피나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애매하게 그냥 지지분열하게 서로 티격태격 하지 말고 무조건 코를 쥐어 박으면 울고 이제 집에 가서 이러든가 어쨌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 같은 데서 무조건 선제 공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그 교수님 여기에 이제 책에 좀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싸움을 실제로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검도를 할 때 대련을 하면은 거의 고수들은 그 후수를 그러니까 선수를 치는 게 아니고 후수를 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친단 말입니다.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상대방의 공격 먼저 하도록 먼저 선수를 살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아니요, 뭐 다 이해돼요. 공격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는 예전에 김태식이라는 복싱 선수 엄청 좋아했어요. 빠르면 뭐 1라운드에 다 KO 시키잖아요. 그렇죠. 화끈하죠, 화끈해요. 근데 저는 뭐 복싱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도도 유사한 면은 있죠. 지금 김종범 선생님이 이제 검도에 상당히 유단자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비슷한 급이라면 아무래도 동작이 흐트러지죠. 또 거꾸로 진짜 고수라면 이 선제 공격하는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허한 동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복싱에서 원투 스테이트가 뭐예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는 순간 그 틈을 노려서 원투 스테이트로 이제 다운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이죠. 우리는 좀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니까 부부관계에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아닙니까?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저는 뭐 옹수님한테도 지금 김용사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또 제가 충고를 들었습니다. 다른 집안은 모든 남편들이 깨갱하는데 아직도 버티냐? 난 죽을 때까지도 내가 접시물에 코를 박는 한이 있어도 품위를 유지하겠다. 우리 책에 나온 것만 보기로 하죠. 무릇, 협의, 의를 명분으로 끼고, 그러니까 의를 끼고 싸울 때는 이 귀자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을 때는 내가 먼저 선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다투다가 사사로움을 다투다가 원망함을 맺는 것은 응할 때 부득이할 때 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명분이 있을 때 싸우는 건 내가 먼저 싸워도 좋지만 명분이 없고 사적으로 원망 때문에 싸우게 될 경우에는 내가 선공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망함이 맺혀져서 이 맺을 결자리죠. 비록 싸우게 되더라도 일어나게 되더라도 대지 상대를 대할 때 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툴 때 반드시 마땅함으로 대하고 싸움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마땅히 그것을 또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다시 도전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모든 걸 제가
뭐죠? 민방위까지 끝났으니까 뭐 전쟁에 동원될 일도 없고 결국은 이제 가정 전쟁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의 요체. 이영승 선생님이 읽으시죠. 두 개 다 읽어버리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번거롭네. 네. 수비의 요체, 성을 지킬 경우 시종일관 소극적인 전술을 취해 외성을 세우지 않고 본성 하나로 방어전을 펼치는 것이 옳은 책략이 아니다. 우리 용맹한 부하를 거느리고 우수한 무기를 갖추고 있더라도 성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적의 사기는 10배, 100배로 높아지고 아군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지고 만다. 적대하지 않는 나라를 공격하지 말라.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치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대하지 않는 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되고 무고한 백성을 죽여서도 안 된다. 자식을 거느린 부모를 죽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으며 남의 자식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도적의 소행과 같다. 전쟁이란 포악한 자를 벌하고 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운료자의 그 특성이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른 거는 상당히 그 명분을 중시하고 그 어떻게 보면 협의적인 전략 전술에만 한 게 아니라 장군의 자질이라든가 포용력, 명분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좀 특이한 내용이네요. 이 수권편 보면 무릇 수비를 할 때는 전진을 하더라도 성곽이라든가 이 어도 마찬가지죠. 그 성곽이라든가 내성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물론 후퇴하더라도 이 정이나 장도 그 수비하는 일정한 범위의 그 지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방어전은 이렇게 물러나거나 후퇴하는 범위를 좁혀서 방어전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호걸이 있고 웅준 다 뭐 훌륭한 날쌘 병사들을 가리키겠죠. 견갑 아주 견고한 갑옷이나 예리한 일요일제가 아니에요. 예리한 무기가 있고 아주 그 굳센 쇠뇌가 있고 강한 화살이 있더라도 죄다 성곽 가운데 있으면 곧 뭐야 이거 이 고기라든가 요든가 이 발음을 잘 모르겠네. 교든가 음직교자죠. 창고예요. 창고는 창고에서 꺼내 쓰고 부서지면 다시 곡간 이 보자도 이 작은 임시 창고를 그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안에 있는 무기들을 죄다 조금 전진했다가 후퇴하고 조금 전했다가 후퇴하고 하면서 다 낭비한다는 거죠. 지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하여금 영자죠. 객기로 하여금 10배, 100배가 되게 하고 주인의 기운으로 하여금 원자가 뭐에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뭐지? 이럴 때는 앞에서는 목적격이지만 그보다예요. 그보다 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병법에서는요. 아군을 주라고 하고 적군을 객이라고 해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병법서에 주와 객이 아군과 적군을 가르쳐요. 이렇게 되면 적군의 사기는 10배, 100배가 되게 만들고 아군의 사기로 하여금 영자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보다 적보다 반이 되지 않게끔 만든다. 때에 따라서는 화끈하게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의편에 나오는 무릇 전쟁은 허물이 없는 성을
공격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병이라는 글자는 세 가지가 다 된다. 사람을 지칭할 때는 병사가 되고, 여기 지금 번역할 때 여러분들 문맥에 맞게끔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 이병할 때 예리한 무기, 전쟁. 이럴 때는 병사라든가 전쟁으로 그 무기로 볼 수가 없겠죠. 무릇 전쟁은 허물이 없는 성을 공격하지 않으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며 남의 부영을 이건 또 다른 얘기네요. 무릇 남의 부영을 살해하고 남의 재화를 이롭게 여기며, 이로움을 취한다는 거죠. 동사예요. 남의 재화를 이로움으로 생각하고 남의 재물에서 이득을 취하고 해도 좋아요. 신첩도 이 동사로 봐야 되겠죠. 예. 신첩은 뭐 노예의 뜻이에요. 남의 자녀를 신첩으로 삼으며, 신첩은 여기서 물론 뭐 후세는 다른 용어로 쓰입니다만은 신첩은 노예의 의미예요. 남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는 것은, 이것은 모두 도둑이다. 따라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출한 금불의, 혼란을 주벌하고 불의함을 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일반적인 병법사고는 완전히 차별성이 있네요. 그렇죠? 의로운 전쟁만, 이걸 의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뭐 의전은 유교에서도 있어요. 맹자도 뭐라고 그래요? 동쪽 나라를 쳤을 때 서쪽 나라에서 백성들이 국경까지 나와서 왜 우리나라를 먼저 안 쳐주냐고, 도시락과 물병을 싸갖고 이 목을 길게 빼고 발뒤꿈치 들고 바라볼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전쟁을 해도 된다는 게 맹자의 논리예요. 근데 맹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명분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런 논리는 전국시대 때 논리로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시대 때는 영토를 병합하고 포로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여자들을 처첩으로 쓰는 게 일반화됐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용은 그 운류자라는 그 내용이 약간은 후세에 증보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